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현대문학, 그 중에서도 이제 만세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만세전은 원래 이제 작가가 의도했던 제목은 바로 뭐였냐면 묘지였어요. 알겠습니까? 자,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작품이 쓰여진 배경이 바로 이제 1919년 3.1운동 직전, 그렇죠? 1918년 말, 1919년 초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일제강점에 들어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의 현실이 마치 묘지, 공동묘지와 같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제목을 묘지로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3.1운동 직전에 그런 뭡니까? 이때 당시의 사회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나중에 만세전으로, 왜 밖에 귀신이라도 있어? 그렇지. 자, 만세전으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세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1919년 3.1운동 직전의, 그렇죠, 조선 현실을 담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제목을 만세전으로 나중에 바꾸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 만세전은 가장 대표적인 원점 회귀형 소설이고, 그 다음에 여로형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원점 회귀형, 바로 자기가 처음에 출발했던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런 형식의 소설이라는 것이고, 여러형 소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여행과 같이 어떤 지역을 그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소설이 바로 이런 여러형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만세전은 가장 대표적인 여러형 소설, 원점 회귀형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원점 회귀형 소설, 여러형 소설 하면 우리가 또 하나 꼭 생각해야 되는 작품이 있죠. 바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소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과 여러분들이 함께 연관지어서 보면 구성상에 굉장히 유사한 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은 초현실주의 소설이기 때문에 구보라는 인물의 심리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 만세전 같은 경우는 이 인물이 여행을 하면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걸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시했었던 바로 조선의 현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답시다. 자, 일본에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귀향한다. 하지만 도중에 술집 여급인 정자도 만나고 코베에 들러 을라도 만나는 등 늑장을 부린다. 귀국하는 배 안에서 일본 형사에게 시달리고 우리 농민들을 유인해 노동자로 팔아먹는 현실을 보고는 민족적 울분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처음에는 자기가 있던 그 유학하고 있던 동경에 있다가, 알겠죠? 거기다가 이제 바로 뭐다? 코베로 갔다가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본 형사에게 시달리는 일과 그다음 우리 농민들을 유인해 노동자로 팔아먹는 현실을 보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식민지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집에 와보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을 방치해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사이 일본에서 세기를 찾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정자의 편지가 오고 나는 그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돈을 붙여준다. 그런 후에 나는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 같은 조선을 떠나. 그럼 여기서 이 공동묘지는 바로 뭐다? 바로 일제 강점의 조선 현실을 비유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묘지 같은 조선을 떠나 경쾌한 기분이 되어 다시 동경으로 향한다라는 거. 그래서 동경에서 시작해서 다시 동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뭐다? 원점 회귀형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에서 일본 형사한테 시달린 일, 그 다음에 배에서 이제 사우나에 가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알게 된 거, 그 다음 부산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부산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 열차를 타고 또 서울로 올라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기행문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여정에 따라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여러형 소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실린 거는 바로 배 안에서 목욕탕에서 겪었던 일을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부분이긴 해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7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해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하여도 가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화자는 7년이나 일본에서 지내면서도 사실 그렇게 이제 뭐 차별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왜? 일단 이 사람은 유학까지 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집에 사실은 돈이 있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에서도 딱히 그렇게 차별을 받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바로 뭐다? 정치 문제도 흥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나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조국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기적인 그런 유형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결여된, 왜곡됐다기보다는 결여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어놓읍시다. 바로 역사의식의 결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친일파인가요? 사람이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일종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힘든 게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까 조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 뭐야?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느끼게 돼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배를 타는 과정에서 일본 형사가 갑자기 자기를 불러와가지고 자기 짐을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 검사를 하고 일부러 배 못 타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배를 타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 형사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검사하는데 굳이 뭡니까? 나만은 잡아가지고 검사를 하더라는 거. 왜? 내가 조선 사람이었으니까. 막 따라오면서 이제 막 거의 스토킹 하듯이 감시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일단 그냥 뭐 몸이라도 씻자, 샤워라도 하자 이래서 배 안에 있는 목욕탕에 오게 돼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하다. 즉 바로 뭐다? 내가 뭔가 당한 일이 있어야 그런 감정도 생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 하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기묘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그래서 지금 일본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 조선의 이제 주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오랜 목류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다라는 거죠. 즉 조선 사람의 상태는 현재 어떤 상태다? 목류병에 빠진 상태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즉 여기서 말하는 목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류병에서 깨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계몽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몽.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몽주의 이런 말을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현실을 이제 뭡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이제 꿈을 꾸는 상태로 보는 것이고 그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계몽주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자,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멀려 어딜 가든지 조금 더 염려 없애다. 생번이라 하여도 요거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여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상이 참 소나기 형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 시골로 가도 절대 위험하지 않아. 왜? 일단 뭐 조선인들 자체 요보라는 말이 이제 조선인들을 좀 낮잡아 이르는 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짱깨 그치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치 그 다음에 쪽발 이렇게 얘기하듯이 약간 낮춰 얘기하는 말이죠. 그리고 곳곳마다 순사랑 헌병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다? 그 조선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벌 것이 똑 하나 있죠.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라는 거지. 그렇지? 자, 지금 일부러 뭡니까? 말을 하다가 뒷말을 조금 이렇게 흐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듣는 청자. 즉 여기 그 위에 나왔던 시골자죠. 시골 사는 일본 시골 사람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청자의 호기심을 지금 자꾸 유발시켜주고 있더라는 거죠. 일부러 더 궁금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안달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이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에 무심히 이구석 저구석에서 멱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실상은 누워 떡먹기지.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3번째나 되어가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거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이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순진한 조선인들을 속여 일본 회사에 팔아먹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 거의 인신매매 하듯이 알겠습니까? 사람들을 이제 팔아먹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마치 돈 되는 굉장히 짭짤한 떳떳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니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자, 이 사람의 웃음을 지금 서술자는 뭐라고 한다? 교활한 웃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 사람을 서술자는 어떻게 본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죠. 보도록 합시다. 바로 뭡니까?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시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바로 뭐다? 화자는 이 서술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어떻게 조선의 현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깜짝 놀랐다. 즉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서술자가 조선의 현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작불황배의 술중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떼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비유할 때 어떻게 바로 도적놈 같은 협장불황배 그 다음에 상판떼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역시 바로 뭐다?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대화를 들으면서 서술자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술자가 현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 조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작품은 바로 이상의 날개를 보도록 합시다. 바로 214페이지. 자, 폈습니까? 자,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작품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1930년대 바로 모더니즘 계열 중에서 초현실주의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바로 이 초현실주의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갈등 사항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인물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현실주의 소설이라서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해 내용을 묘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 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소설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전략. 자, 아내는 너 밤새워 가면서 도둑질 하러 다니느냐, 계집질 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벙벙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남자가 이제 그 방황을 하면서 하룻밤을 이제 새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내가 바로 뭐니까 남자를 지금 의심해가지고 그죠? 도둑질하냐, 계집질하느냐 하고 그 뭐라 하는 부분이죠. 자,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리의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너는 바로 아내입니다. 자, 이 앞에 이제 그 생략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뭡니까? 그 아내가 이제 약간 그 솔직히 말하면 몸을 파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기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그 여자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남편에게 아스피린이라고 알약을 2알씩 줬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그걸 먹으면 되게 잠이 와가지고 항상 잠을 잤대요. 근데 이제 아내가 외출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 방을 이제 몰래 이제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아내 방을 이제 탐험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내 방에서 아달린이라고 하는 수면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자는 생각을 해요. 아내가 나한테 준 게 과연 진짜 아스피린일까? 혹시 아달린을 주고 나를 강제로 재운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방황을 하면서 하룻밤 집에 안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술자는 얘기하죠.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던 것이 아니냐라고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에게 준 게 뭡니까? 수면제가 아니냐 하고 따지려고 했었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자, 소리를 한번 꽤 질러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그렇죠? 왜 긴가민가한다? 그렇죠? 긴가민가한 이유는 바로 뭐다? 확실히 아내가 자신에게 준 것이 수면제인지 아스피린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그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었을까? 아내가 진짜 나에게 준 건 아스피린이었고 이 아달리는 아내가 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자기가 먹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도 해요. 알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소설을 끝까지 드러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갈등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긴가민가한 소리를 섣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부른지 알 수 있나?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 있는 듯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 원 몇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줄다른 박지를 쳐서 집에서 이렇게 나와버리게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서 지금 뭡니까?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으로 찾아갔다. 자, 여기서는 이제 공간의 이동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서 지금 어디로?
경성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공간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홀에 한 걸음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득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아내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성역에서 다시 어디로 이동했다?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 그렇죠? 자, 여기서 공간 이동 두 번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는다. 즉,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대요. 그 말은 내가 26년 사는 동안 이룬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 나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건 내가 이뤄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저 26년은 살면서 이룩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일제강점기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즉 사실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치? 즉 바로 뭐다? 삶의 목적성,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자, 내리 비치는 5월 햇살의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요를 헤어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회탁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서술자의 의지를 자각하는 계기로 작동하죠. 알겠습니까? 자,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적 허비적거렸다라는 거. 즉 바로 뭐다? 사람들이 이제 막 분주히 오가는 그런 거리의 모습을 봤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더라? 마치 피곤한 생활이 마치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적거리는 것처럼 보이더라. 즉 사람들이 모두 다 어때? 생기를 잃고 마치 지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힘없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금붕어에다 지금 비유를 해놨다는 거죠. 알겠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나지들을 못한다. 즉 바로 뭐다? 마치 전부 다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마리오네트와 같더라. 사람들이 왜? 똑같은 일상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즉 아직까지는 바로 뭐다? 자기가 뭡니까? 자기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다.
방향성과 목적성 없이 그저 매일매일을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뭐다?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삶에 지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끈적끈적 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마치 마리오네트처럼 자의식 없이 반복되는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바로 뭐다?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서술자 자신은 그렇죠? 거리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됐습니까? 왜요? 이해가 안 돼요? 뭐지? 반응이 상당히 늦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자,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또 조금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그쵸? 아까 뭡니까? 서술자가 하던 내적 갈등의 모습이죠. 그쵸? 갈등의 모습인 거죠. 자,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둑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바로 뭐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내에 대한 뭐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지, 믿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내에 대한 믿음, 그렇죠? 신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자,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은 절름발이인 것이다. 그렇죠?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절름발이에 표현한 거죠. 내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쩔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 즉 바로 뭐다? 지금 서술자에게는 사실 아스피린이냐 아달린이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이때 뚜 하고 정오의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후두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혜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렌이 딱 울리고 나서 어떻게 모든 게 다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사이렌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렸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서술자는 자신의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자라는데요. 그렇죠? 냄새 나겠네. 그치? 자,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날개가 있으면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서술자의 삶의 의지, 그렇죠? 혹은
현실 극복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희망과 야심 이게 날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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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뭐다? 과거 잊어버렸던 바로 뭡니까? 그런 자신의 순수한 이상, 열정 이런 것들을 지금 회복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소설이 바로 이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작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그 초현실주의 작품이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소설임에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알겠죠? 이 소설의 처음 시작할 때 화자는 나에게는 두 개의 태양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내의 방과 자신의 방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아내는 손님도 받고 막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진 방인데 반해서 그 서술자가 살고 있는 방은 굉장히 좀 그 다락방과 같이 굉장히 어둡고 음침한 이런 습한 이런 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두 개의 태양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뭡니까? 막 날개야 도달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날개라는 상징적인 그런 그 말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적인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초현실주의에다가 굉장히 이런 비유적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용이 되니까 학생들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도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상은 그 실제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금홍이라고 하는 기생과 동거를 했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날개라고 하는 소설은 그 금홍이라고 하는 기생과 함께 살았을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일종의 자전적 소설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상은 굉장히 좀 천재적인 작가로 이제 불리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신화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뭡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일종의 부모가 신인 그런 신의 혈통이나 신을 나타내는 게 주인공이 신이나 신의 혈통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전설로 내려오게 되면은 부모는 굉장히 가난하지만 그래도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 한 단계 좀 내려왔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민담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사람. 근데 물론 조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반면에 고전소설 주인공들 같은 경우는 전설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쵸? 그러다가 근대 소설로 오게 되면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리더자들이 소설의 주인공이 돼요. 알겠죠? 바로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소설의 주인공 하면은 이제 평범한 이제 리더자들 이런 평범한 사람이지만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자들이 주인공의 소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후에 오면은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요즘 현대 소설 같은 건 어때?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범죄자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히트 쳤었던 뭐 우영우 같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드라마 보면은 주인공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더 못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는데 이상은 1930년대에 소설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상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전부 다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를 굉장히 앞서 나갔던 그런 작가다라고 우리가 많이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자, 좀 이따가 나중에 독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